좋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 무려 에어 캐나다에서 근무하시는 조종사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연홍이고요. 지금 에어 캐나다에서 320 부기장으로 비행하다가 지금 220으로 교육받고 있는 어, 김연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베이스랑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음, 오시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 한번 네.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밴쿠버 베이스고요. 밴쿠버에 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은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에 CPL 그리고 교관 과정 이런 걸 다 마치고 교관으로 한 3년간 일을 하다가 클래스 1까지 올라간 후 에어스프린트에 입사를 해서 에어스프린트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한 뒤에 에어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아, 그러면 에어스프린트 계셨으면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네. 이제, 그때부터 좀, 예, 네, 예, 말씀 많이 나눴죠. 예, 네, 들어오실 때 제가 들어올 때 나가셨다는. 예, 맞습니다. 네. 같이, 예, 실제 같이 비행한 적은 없죠. 네, 같이 실제 맞습니다. 비행을 하지 못했지만 좀 뭔가 제가 레거시를 떠나면서 이렇게 예,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예, 바톤을 맞아요. 이어받은. 바톤 터치하고 예, 또 이제 그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서 예, 진짜 그 옛날 생각 맞아요. 많이 예.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감사드려요.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도 예전에 비행했던 그런 기록 같은 걸 남기려고 음, 주로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도움되고 하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음, 그러면은 파일럿이라는 꿈을 음, 꾸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음. 시작부터. 저는 그 제 아버지가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조종사에 대한 걸 좀 알고 있다가 사실은 어, 조선의 꿈이 있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춘기 때 부모님이랑은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이러다가 2014년에 그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자가용 면허를 따서 어, 같이 좀 취미생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자가용 면허를 따고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비행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비행을 다니고 있다가 한 2년 후인가요? 2016년도에 뉴욕에서 한국으로 가는 그 380을 탄 적이 있는데 380을 딱 타보니까 이거는 진짜 꼭 너무 몰아보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CPL을 준비를 해서 이제 비행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380은 안타깝지만 이제 못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네,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네, 이상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네, 이제 감독자는 네, 350이라도 언젠가는 타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에어 캐나다라는 회사를 선택한 계기가 음, 어떻게 될까요? 물론 최고의 캐나다의 회사이긴 음, 음, 하지만 음, 왜 에어 음, 캐나다를 갔는지. 음. 제가 입사하던 2023년에는 진짜 좀 많은 고려 사항이 있었어요. 사실 음, 제가 에어 캐나다 어, 그 입사 제의를 오퍼를 받았을 때 음, 웨스jet도 같이 오퍼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 게 있었었는데 사실 에어스프린트에서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2년을 그 비행을 해야 그 트레이닝 본드 같은 것도 없어지고 좀 저한테 이득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어, 그때 당시 에어 캐나다는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뽑고 있었어요. 음, 정말 한 달에 막 80명 이상을 뽑을 정도로 많이 뽑는 상태여가지고 음, 어, 아, 제가 좋은 그 시니어리티를 누리려면 좀 음, 일찍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강했고요.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밴쿠버 베이스도 자리가 있는 음,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밴쿠버로 돌아가기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20년, 30년 이렇게 봤었을 때의 삶의 질이나 이제 급여 같은 부분이 캐나다에서는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트레이닝 본드를 한 15,000불 가까이 내면서 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채용 과정은 어땠나요? 음, 뭐 이제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어떤 네. 과정을 거쳤는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넣으면은 이제 서류를 통과를 하게 되고 예. 서류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인터뷰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 그래서 인터뷰 연락이 와서 인터뷰 언제 하면 좋겠다. 토론토 언제까지 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해서 인퍼스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음, 인퍼슨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메디컬 exam도 보고 네. 적성 검사라고 하나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네, 적성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를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하는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음, 다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오퍼가 들어오는 거죠. 네. 2주 정도 시간을 그죠. 주더라고요. 네. 오퍼를 주고 난 다음부터는. 네. 그러면 인터뷰할 때 뭐 기억나는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거 음, 중요하다 그런 거 음. 있을까요? 에어 캐나다 정도 되면은 그 리저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좀 테크니컬 퀘스천들을 좀 많이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이제 예, 제트 엔진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 좀 그런 위주로. 근데 에어 캐나다 정도면은 이제 그 정도는 이미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테크니컬한 문제들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좀 그 CRM, 음, 그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SOP, 어디언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 베이스드 퀘스천을 많이 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제가 전에 비행했던 곳에서 SOP를 어겼던 적이 있었는지, 또 어겼더라면 왜 어겼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는 식의 시나리오 문제를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어겼다고 했나요? 그때? 물론 어겼다고 어긴 적이 있으니까요. 아니, 예. 뭐, 그쵸, 누구나, 뭐, 그죠. 누구나 다 착하게 그런 작게, 경험이 예.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SOP라는 게 당연히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특히나 위급 상황 이런 때에는 SOP를 어겨가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액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제 예전 경험을 살려서, 에어스플랜에서 썼던 경험을 살려서 네. 얘기를 했죠. 네. 근데 항상 그 인터뷰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설명을 일단 하고, 네.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에 끼친 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회사한테 이걸 리포트를 했는지, 아, 맞아요. 이 그 5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인터뷰 하시는 분들 도와드릴 때 항상 그런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 거를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뭐 잠깐 좀 돌릴게요. 너무 저한테 돼가지고. 아, 네. 제가 중심이 아닌데. 음, 맞습니다.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들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뭐 기준이 있긴 한데 그 조종사님 생각은 그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될까? 이제 조종사가 되려면 특히 이제 그냥 졸업까지만 아니고 정말 에어캐나 정도 급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돼야 되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어 실력에는 좀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듣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북미 문화권의 이제 이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그 에어캐나뿐만 아니라 정말 뭐 교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비행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만날 텐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그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 뭐 스포츠, 영화, 뭐 TV,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오히려 그런 거를 많이 알면 영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편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법, 뭐 회화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런 그 전반적인 문화의 이해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ATC랑 얘기하고 그 위급 상황이라든지 보통 SOP 어디언스 같은 거에서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은 대화도 좀 적어지고 이제 그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나 TV나 스포츠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일단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되, 그럼요. 문화적인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그렇죠. 좀 더 CRM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트레이닝은 어땠습니까? 에어캐나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에어캐나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어떤지 그런 것들. 그래서 에어캐나다에 처음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2주간 이제 회사 교육을 받고요. 회사의 그 플라이트 오퍼레이션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다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종이랑 베이스를 배정을 받아서 이제 그 기종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에어캐나다는 조금 다른 캐나다 항공사랑은 다르게 이건 좀 미국과 비슷해요. AQP 프로그램이라는 걸 합니다. AQP 프로그램은 보통 말하는 이제 PPC나 이런 거 같이 패스 페일로 결정되는 그런 에듀케이션 시스템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 투 스탠더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냥 조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 쫓겨나지 않는 거는 좋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철밥통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 의지를 보이면은 적어도 이제 뭐 PPC가 떨어졌다고 이제 막 잘리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끌어주는. 계속 이 회사는 이미 한번 시임하는데 거의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끌어가려고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터를 다 끝내고 난 뒤에는 이제 라인 트레이닝, 그 라인 체크, 1년에 이제 뭐 좀 더 심을 자주 하긴 해요. 1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심을 하는 게 AQP 프로그램의 이제 그 진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주제인데요. 어떤가요? 에어 캐나다에 들어가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좋은 편인가요? 안 좋은 편인가요?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케바케예요. 에어 캐나다는. 이게 정말 기종도 다양하고요. 에어로바디 220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777까지 이렇게 쭉 있고, 베이스도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루트도 다 다르고,
그래서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어 캐나다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비행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디테일이 있는데 시니어리티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기장에 안 되시려고 하신 분도 있겠네요. 그럼요. 부기장으로 끝까지 가시는 그럼요. 여기는 부기장뿐만이 아니라 그 릴리프 파일럿이라고 RP 포지션, 크루즈 파일럿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하시면서 은퇴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원하시는 비행 하시면서 뭐 계속 뭐 아시아나 뭐 유럽에 이렇게 원하는 비행 하시고 1년에는 급여는 좋게 들어오고 비행은 한 달에 한 9일만 하고 대신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의 다른 비즈니스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대신 그 말인즉슨 시니어리티가 낮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비행,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기종, 자기가 원하지 않는 베이스를 가게 되면서 커뮤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밴쿠버에 사는데 토론토에 있는 네로바디 F5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리티도 바텀이면 리저브해서 한 달에 18일.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계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기 나름입니다. 대신 커뮤팅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맞아요. 저희 회사도 커뮤팅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케바케고 시니어리티 베이스고 기종에 따라서 본인 선택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에어 캐나다의 장점 중요하죠. 뭐가 있습니까? 장점은 아무래도 제일 큰 회사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리티만 된다면 원하는 비행, 원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급여도 이제 그 캐나다 최고 수준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저번에 코비드 때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당했을 때도 코비드 끝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조종사가 되시려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그리고 많이 팔로우 해주시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캐나다에서 조종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추천을 하십니까? 바로 말씀하세요. 저는 대략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대신 그 항상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서 시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캐나다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캐나다라는 게 항상 이제 뭐 100%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 파일럿 시장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연락을 주셨는데 시장이 어떤가요?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침체돼 있다고는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랑은 저도 이제 좀 경력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많이 버티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교관 자격증을 따셔도 잡을 쉽게 못 구하신다든지. 이게 참 좀 기형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에어 캐나다나 이제 다른 항공사들은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파일럿 쇼리지라는 말이 모든 파일럿 쇼리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익스피리언스 파일럿 쇼리지가 더 말이 더 맞는 피라미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데가 부족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밑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만큼 넓은데 중간이 이렇게 홀쭉해지는 맞아요. 여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버티는 게 제 경험상 저는 뭐 시민권도 있고 했지만 저도 그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거기서 익스피리언스 쌓는 것 자체가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첫 직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첫 직장이 정말 어딜 가느냐가 일단 구하는 순간 벌써 신분은 상승된다. 그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파일럿을 이제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종사라는 직업을 추천하십니까? 저는 조종사라는 직업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지만 정말 보람도 많이 느끼는 일이고요. 사실 그 삶의 질도 다른 직종에 비하면은 정말 이런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상상을 하긴 해요. 물론 파일럿들이 불평을 진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이제 막 그 플라이트덱 안에 앉게 되면은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 하다가도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은 또 멋진 뭐 로키 산맥을 지나가고 있기도 하고 오로라도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면은 정말 뜻 깊은 직종이 아닐까 싶어요. 아는 친구는 이게 물론 조종사인 친구는 하는 말이 더 이상 다른 직업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일하는 시간에 비해 페이가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지금 캐나다에서 조종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지금 현재
모여가지고 단톡방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그 방장님과 또 이제 매니저로 또 거기서 근무는 아니고 일을 이제 네. 하고 계시는데 네. 한번 간단하게 캐나다 조종사가 되고 싶은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커뮤니티는 저랑 이제 같이 밴쿠버에서 같이 비행을 하던 그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후배님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방이에요. 네. 제가 비행을 시작하면서 물론 자기 실력과 뭐 노을리지 이런 것도 운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정보랑 그리고 이제 인맥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인맥이라는 건 자기가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쌓아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에어스프린트도 그런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 이름이 캐나다 한인 비행 그룹. 예, 맞아요. 소위 밴쿠버라고도 해요. 밴쿠버라고. 밴쿠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비행쿠버라고 해가지고. 실제 방장님 이제 그 유튜브도 운영하시면서 맞아요. 연결되는데 네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설명란에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 때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오픈 프로필 꼭 하셔야지 아니면 쫓겨납니다. 공지사항을 제대로 읽고 네. 이게 비행 매뉴얼을 이제 제대로 따르실 수 있는지 처음부터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진짜 매뉴얼이 있는 걸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일럿의 가장 첫 번째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이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답변을 또 다시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맞아요. 들어오셔서 많이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게 더 제일 좋은 게 왜냐면은 다양한 뭐 교관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터보프로 하신 분도 계시고 에어캐나다 계신 분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뭐 카고에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교관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2019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맞습니다. 아무튼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중에 기장되시면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제가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